내일 박 전 대통령을 불러들이는 검찰은 오늘 밤 9시 안으로 검찰 청사를 비워줄 것을 취재진 등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동에서는 일명 지킴이 결사대가 등장해서 다시 긴장이 감돌고 있는데요. 삼성동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진 기자,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서울 삼성동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 나와 있는데요. 검찰 소환 조사를 하루 앞둔 이곳 삼성동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서류 봉투를 든 경호원들이 집 앞 자택을 안팎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되는가 하면 변호인단의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오전 9시 20분쯤에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10분 뒤에는 정장현 변호사가 자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자택에서 약 6시간가량 머물다 돌아갔습니다. 변호인단은 검찰의 예상 질문을 뽑아 답변을 질문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석 당일인 내일은 변호인 일부가 박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일부는 검찰청에 미리 도착해 대기할 예정인데요. 조사에 입회할 변호인은 현장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일 검찰 출두에 맞춰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삼성동 자택에 들어간 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을 통해 간략한 입장을 내놨을 뿐 육성으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직접 입장을 밝힐지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MBN 뉴스 박수진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헌정사상 네 번째 전직 대통령 소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측이나 전에 없던 길을 걷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막바지 소환 조사 대비해 박차를 가고 있는 양측, 국민들은 이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뉴스앤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떠십니까? 이 더불어민주당도 내일 검찰 소환 상당히 촉각을 기울이고 볼 것 같은데요. 검찰은 제대로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검찰이 잘할 시기가 있어요. 네. 권력 말기와 새로운 권력이 이렇게 태어날 때는 되게 잘합니다. 네. 그리고 좀 대단히 시니컬한 말씀인데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데는 지금까지 일각을 보여줬지요. 그만큼 어찌 보면 검찰이 국민의 네. 검찰로 거듭나기보다 필요에 따라서 자기 조직을 보존하고 권력에 뭔가 어떤 영향력을 끼쳐내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는 자기의 소임을 다했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요. 좀 더 좀 이렇게 야박스럽게 말씀드리면 이번 과정 속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유림과 국정농단 세력들을 좀 엄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네. 단적으로 어떤 걸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애쓰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을까요? 내일 카메라를 보는 국민들 시선에서 말이죠. 저는 이런 말씀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1,6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20여 차례 어떤 그 촛불 집회를 통해서 냉정할 정도의 어떤 질서와 엄숙함 그리고 평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웅변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검찰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법 앞에 대한민국 국민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평등하다. 이런 법치 국가임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역시 저는 검찰 조직의 명운이 이번 수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떤 하나의 어떤 이 상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우리가 이렇다라고 보여줄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신속한 수사 이런 부분만이 실추된 검찰 조직의 명예를 그나마 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랜 취재 경험을 가지고 계신 이용호 의원님도 동의를 하시는지요?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검찰이 지금 누구를 봐줄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지금 탄핵이 이렇게 대통령이 된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의 일정 부분은 검찰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정수석과 검찰의 연결고리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정농단을 방치한 직무유기한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도 이번에 확실하게 명예회복을 할 것이다. 그것을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검찰도 그래서 검찰 개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도 사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검찰 개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수처를 만들든 아니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검찰도 이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안에 관해서는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일 것이고요. 또한 국민의 정서도 마찬가지로 검찰에 그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저는 법대로 엄정하게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법대로 엄정하게라고 하면 영장을 칠까요? 그건 역시 저는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그리고 뇌물을 공유했던 분들 역시 예외 없이 전부 다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어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역시 예외 없이 엄단해야 된다 이런 원칙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구속하느냐 마느냐 이건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 지금 정치인들이 나와서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 아니면 정치적 고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전망을 한번 해보신다면 저는 검찰 조직의 생리를 모두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국민들 여론조사한 걸 이렇게 보면 무슨 정치적 고려 때문에 아니면 뭐 화해 차원에서 아니면 전임 권력자이기 때문에 어떤 불구속 수사해라 이런 말씀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외 없이 법 앞에 평등하고 잘못을 지었으면 법 앞에서 처벌받는 것이 옳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70% 내지 80%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찰 역시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영장을 청구를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 보면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에도 당시 임 청장이었죠. 3주 동안이나 결정을 내리지 못해서 상당히 그 뒤에 좋지 않은 결말을 가져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속전속결할 것 같습니까? 영장을 친다면 그 시기까지도 말이죠. 저는 시간을 오래 끌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신속하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그러나 현 여러 가지 국민 정서나 그동안에 또 조사한 과정이 상당히 길었지 않습니까? 특검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자료는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검찰이 이제 구속 여부를 판단해서 영장 신청을 할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청구요. 이번에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사실 뇌물을 지금 줬다, 돈을 줬다고 한 사람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밖에서 있다고 하는 것이 국민 정서상 좀 용납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지금 초지일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은 정말 결백하다, 안 했다 자꾸 얘기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이나 여러 가지와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저는 구속영장을 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사법적으로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원이 또 판단을 하겠죠. 무엇보다도요. 지금 박 전 대통령 측 이야기를 들어보면 변호인단은 우리는 그래도 선이었다. 그리고 사익을 위해서 챙긴 것은 없다. 또 뇌물죄도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밝혀온 대로 뇌물죄는 아니다라는 취지의 사실은 놀라울 것 없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상이 들고 있거든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일관성을 유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화해와 통합의 메시지,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이런 말씀들을 단 한 번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어떤 이 인신 구속 혹은 자신의 어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최소한의 접근들이 있었을 뿐이고 필요하다면 당신과 함께하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말씀 주셨을 뿐이지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통합의 메시지와 그동안 과정들에 대한 잘못된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 일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통령직에서 박탈된 자연인이자 한 분의 피고인일 뿐입니다. 저분을 통해서 저는 어떤 대한민국의 새로운 통합과 화합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신구속을 어떻게 피하고 자신의 정치적 복권을 최소한의 정치적 복권들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해왔던 친박 핵심 세력들 역시 그분과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그런 일반적 예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전혀 그런 어떤 이 다른 새로운 시도와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고요. 하나 첨언을 드리면 언론과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쉽지 않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세력에 대한 관심을 좀 꺼주시는 게 어떻겠는가.
약간의 관심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구속이냐 아니면 마냐,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또 이후에 정치적으로 제기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어떤 정치적 해석과 논란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와 함께했던 세력들은 그런 정치적 유혹으로부터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겠지만 국민적 무관심 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진솔한 사과와 책임의식 결여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대권을 잡고 권력을 잡기 위한 정당의 존재 이유를 보면 자유한국당, 오늘 뭐 이양수 의원은 직전에 방송을 불참하셨습니다만, 듣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오히려 명예훼손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많은 분들이 선거에 임했었고, 네. 1차 컷오프를 통해서 몇 분으로 압축이 되었고, 네. 또 이제 2차 컷오프를 앞두고 있죠. 네. 국민들 눈에서 보면 그분들은 혁신의 몸부림일지 모르지만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눈에서 보면 사실상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이어서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면, 그리고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의 죄가 이렇게 큰 때는 네. 과감하게 가장 혁신 조치 중에 하나로서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는 그런 정치적 결단을 해주는 것이 어떠냐. 그것이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야당에게도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짐을 부담시켜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살신성인의 계기를 한번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제안들을 드렸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안했는데 그쪽 반응은 어떻던가요? 처음에는 약간 고민하는 듯이 보였지만, 네. 전혀 그럴 생각 없다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가 뭔가 지금의 어떤 국민적 불신들을 조금이라도 걷어내고, 그리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그런 네. 이 가진 집단 내에서, 그리고 뭔가 원죄적인 이 죄가 있는, 그리고 원죄적인 원인을 제공한 이런 집단 내에서 네. 좀 이렇게 국민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정치적 결단들이 선행되었을 때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대한민국으로 진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용호 의원님도 같은 의견이신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잠시 뒤에 이제 2시간여 뒤면 2차 컷오프 자유한국당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제 두 분이 떨어지시게 되고 네 분만 남게 되는데, 이분들이 과연 후보를 내야 되느냐 내지 말아야 되느냐 부분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저도 비슷하죠. 홍준표 지사는 지금 황교안 대행 안 나가시는 걸로 지지율 많이 흡수해가지고 벌써 2위권 그룹을 형성하고 있던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은 처음부터 새누리당에 몸담았던 분들, 적어도 지금은 분화됐습니다만 네. 그 집단에는, 그 정당에는 적어도 자기 대선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도 예의다. 둘 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왔죠. 그래서 오는 대선은 결국은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전개되고 있는 거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그동안 여권이라고, 보수라고 하는 게 거의 탄핵에 반대하는 네. 측이라고 본다면 20%가 채 안 되는 정도거든요. 그 지지율을 가지고 그 사이에서 서로 뭔가를 도모하겠다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차기 정부는 적어도 정말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미래를 담당할 수 있는 어떤 정당, 그리고 어떤 후보가 좋은가 하는 부분을 의사표명을 하고, 사실은 후보를 안 냈으면 좋겠는데 네. 그 정당이라는 게 그렇게 됩니까? 거기에 얼마든지 하고 싶은 분이 있고, 또 서로 이분들은 집권하지 못하더라도 차기 당권을 생각해서 출마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나오신 게 대선의 가능성보다는 차기 야당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나름대로의 그렇죠. 욕심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내년에 지방선거가 네. 있고, 여전히 뭐 지금 어느 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한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적어도 결집을 시켜놓으면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역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렇게 후보를 난립하게 만들고, 아직도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진심으로 반성하기보다는 네. 자꾸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그러면서도 이 경쟁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피해를 사실은 저희 국민의당이 보고 있습니다. 네, 피해 말씀을 하셨는데 논외의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나 보수 혹은 중도의 합리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는 바른정당이라든지 아니면 자유한국당 내의 다른 분들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박지원 당대표는 정치는 생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모락모락 가능성은 피어오르던데 말이죠.
저도 지금 뭐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오늘도 국민의당 내 후보들이 토론을 했습니다만 네.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입장이 강하고요. 네. 그러나 이제 손학규 전 대표나 박주선 후보 같은 경우는 연대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느 후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우리 국민의당 내에도 서로 의견이 엇갈려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께서도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네. 자강을 해야 되고 그리고 후보가 결정될 때까지는 어떤 연대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네.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종국에 바른정당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한테 합류를 하거나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의 일부분의 의원들이 네. 양심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지요. 네. 자, 모두 초점은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에게 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호남 경선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후보로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 것도 호남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불이 붙었기 때문에 말이죠. 네. 이런저런 돌출 발언으로 인해서 곤혹스러워하는 분들도 있고 네. 다른 야당에서 사실 이 파문이 호남 민심이 갖고 있는 폭발력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어려운 말씀 주셨는데요. 네. 얼마 전에 우리 당의 안희정 후보가 네. 선의 발언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발언의 맥락과 전체 내용을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부분만 따져서 국민들에게 전달되었을 때 네. 정치적 억측과 그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톡톡히 경험을 했지요. 네. 그리고 지금 다행히 뭐 또 이렇게 어떤 이 지지세를 멈추고 또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나가는 과정이고요. 네. 또 얼마 전에는 어제군요. 문재인 후보가 또 이렇게 TV 토론에서 네. 정말 전체 맥락을 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것이 또 일부 정치권에서 회자가 되어지고 또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문제가 삼아지고 또 광주에서 대단히 정치적 논란들이 일어나가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네.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적어도 우리가 이런 정치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네. 전부 다 조심하고 정말 신중하게 처신해야겠지만 발언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부분만 떼어내어서 대립과 갈등을 부추시키는 것은 새로운 정치는 좀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좀 새로운 정치 차원에서 전체 진심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 전달되었을 때는 쿨하게 사과드리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건 이제 전제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이 지금 이제 내일까지 선거인단 마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2차 네. 마감을 하는데 한 200만 명 정도 이상이 지금 참여를 신청하고 있는 대단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대선 때는 한 100만 명 정도 조금 넘어가는 그런 숫자인데 2배를 넘어섰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당과 후보의 조직력으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은 이미 넘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200만 명이라고 하는 대규모적인 숫자가 들어왔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은 알 수 없는 그런 과정들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상당한 정도의 차이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고 안희정 후보 역시 대단히 약진하면서 대세를 위협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재명 후보 역시 선명한 발언으로 호남 네. 유권자들에게 대단히 어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광주나 호남 분들의 특성을 봤을 때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떤 번역 과정을 통해서 아니면 자발적으로 국민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셨겠지만 지금 마음을 확정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5일, 26일이면 ARS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네. 27일 날 1차 손해 경선이 진행이 되는데 그때까지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확실한 필승 카드가 누구인지 확실한 정권 교체 카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실 것이고 그 광주의 경선에서 뭔가 박빙의 네. 결과가 나온다든지 승기를 잡은 후보가 대단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요동치고 있다. 대중들의 관심은 고조되고 있고 그 고조되는 만큼 흥행성은 높아지고 네. 정권 교체, 수권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은 더욱더 높아져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TV 토론으로 좀 판세가 달라질 것 같습니까? 대단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4번 정도의 TV 토론을 네. 과정을 거쳤고요. 치열하게 논쟁하면서 예를 들어서 대연정이라든지 사드 문제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 네. 일자리 창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후보가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그런 어떤 그 의제를 제출한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의견의 차이와 그리고 대립각 못지않게 공통분모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4번 정도의 TV 토론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을 네. 통해서 얼마든지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당은 얼마나 좀 흥행이 될까요? 저희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흥행이 됐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네. 2번째 토론을 했고요. 참 민주당은 참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잘해서 저렇게 지지도가 올라간 게 아니라
사실은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이 죽을 쓰는 바람에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반사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이에 사실 끼어서 그냥 우리가 열심히 사실은 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재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마음이 아픈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에 경선만 해도 사실 국민의당은 나름대로 한 번도 정당 사이에서 해보지 않은 사실은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정말로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선 후보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또 당의 지도가 낮기 때문에 좋은 후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시선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그것이 결국은 그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국민들의 그 분노의 정서에 자꾸 불을 붙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전히 불복하고 뭔가를 자꾸 도모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 우리는 이번에는 큰 당으로 그냥 몰아주자. 이런 분위기가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탄핵이 인용되고 된 다음에는 우리 국민의당으로 이성적으로 많이 돌아오는 지지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좀 더디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경선 과정을 통하고 또 이제 양당의 후보가 결정되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저는 우리 국민의당의 후보 오늘 토론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사실은. 혹시 말입니다. 이 말의 조련사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던 두 분이니까 내일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 앞에서든 아니면 포토라인에서든 어떤 식으로든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것 같아요. 옆에 변호인이시라면 혹시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근데 실제로는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이야기를 또 할까요? 저는 제가 조언을 하고 그분이 말을 듣는다면 무조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간의 과정을 봐오면 전혀 예측과는 전혀 반대로 가는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내일 포토라인 앞에 서서도 여전히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이제 그분이 가져왔던 일관성이고 만일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내가 인신 구속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걱정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실은요. 오히려 그 반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국민 앞에 눈물로 호소를 하고 지금이라도 반성한다면 아마 정서적으로 검찰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많이 완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전히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전히 불복의 프레임으로 가고 그것이 자꾸 일부 지금 친박 자유한국당에서 여전히 20% 지지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서로 결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이 가기 때문에 우리 대선이 자꾸 왜곡돼서 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신구속을 걱정하실 거라는 예측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저는 적어도 그동안에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는 아마 보좌진들이 비서진들이 당신은 전혀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좋은 정보만 얘기했을 것 같고 여전히 본인도 좋은 얘기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삼성동에 계시면서도 여러 가지 신문을 다 넣어주는데 안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것만 듣고 싶은 것만 들었고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불복한다는 거고 그게 소신이다. 그래서 만일 국민의 정서에 자신이 잘못했다고 하는 걸 호소하면 정말 그게 고리가 돼서 형사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일관성 가지고 잘못한 게 없다고 계속 나갈 것 같습니다. 조언은 어떻게 하시고 실제로는 어떻게 박 전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실까요? 조언을 하는 게 좀 무의미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대단히 안타깝고 씁쓸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보여온 일관성 이런 부분들을 비추어 보면 아마 전면 부인하실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주실 거고요. 저는 이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관성이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을 그 자리에 밀어 올리기도 했고 지금의 모습을 보이게 만든 근본 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이자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게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전혀 타협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도 않습니다. 바꾸지도 않습니다. 좋게 얘기하면 원칙론인 거죠.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자신이 선택한, 자신이 듣고 싶은 정보 이외에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걸 일종의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보를 아예 차단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가공된 정보이고 거짓 정보이기 때문에 나의 판단의 영역 속에서 완벽하게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도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절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절망하시는 과정이요. 또 그것이 묘하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세력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네. 정치적으로 상당히 감각과 후각이 예민하게 발달되어진 분이기 때문에 얼버무리는 대통합과 마지못해 하는 대국민 사과 이런 부분들보다 오히려 네. 자신이 지금까지 견제해왔던 일관된 원칙과 입장을 다시 한번 재천명하는 것이 자기의 이후의 입지와 수사 과정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자신의 지금 불리한 입지들을 그나마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전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화해의 메시지를 낼 수 있다? 그건 제가 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삼성동 앞이라든지 아니면 지지자들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검찰이 시도할 경우에 또다시 우리나라 전체가 국론분열이나 아니면 갈등을 촉발시킬 여지는 없을까요? 저는 구속을 시킨다고 해서 네. 지금보다 더한 어떤 국론 분열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어떤 매듭을 지어주는 것이 네. 오히려 우리 양쪽에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 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는데요. 네. 저는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물론 변호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죄를 주장을 하는 것이겠지만 지나치게 한쪽의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좀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저 옆에 보좌를 하고 이 옆에서 변호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결국은 사태를 이 지경으로 오게 만든 책임도 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여전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정말 잘못이 드러났으면 본인이 법률을 수호할 의지를 국민들한테 보여주면 훨씬 더 헌법재판소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들이 네. 오히려 이렇게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존재하게 만들고 버텨왔던 여러 가지들 때문에 결국은 내일도 여전히 같은 얘기를 할 것이다. 저는 네. 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대통령 탄핵이 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했던 그런 과정이라면 내일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대한민국이 만인의 평등한 법 앞에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평등한 법치 국가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지리하게 끌리졌으면 안 되겠습니다. 네. 너무 장기화되어서 오히려 국민들의 삶에 더욱더 피곤함이 서리는 그런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신속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짧게 알겠습니다. 올립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